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프랑스 혁명, 그 화려한 이면의 어두운 진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지식의 여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길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더 깊고 울림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세상을 더 지혜롭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789년 7월 파리의 심장부에서 분노한 군중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열망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쫓았던 것은 단지 자유라는 이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분노 뒤에는 프랑스라는 거대한 국가를 지탱하던 금융 시스템의 처참한 붕괴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프랑스 왕정은 신성한 권위와 부, 그리고 화려함의 가면 뒤에 숨어 자신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샹들리에가 밤을 밝히던 베르사유 궁전의 심장부에서는 파산이라는 아미 국가를 서서히 좀먹고 있었습니다. 혁명은 계몽사상가들의 책이나 귀족들의 살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혁명의 진짜 불씨는 감당할 수 없는 국가부채, 치솟는 물가,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빵 한 조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두대는 차가운 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붉은 잉크로 적힌 재정장부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그저 먼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대출, 불공정한 조세제도, 그리고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화폐. 이 낡은 실수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섬뜩한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8세기 프랑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인구 3천만 명, 비옥한 토지, 그리고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는 유럽 최고의 강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낡고 부패했으며 근대 국가를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금융 시스템입니다. 경쟁국이었던 영국은 이미 1694년에 영란은행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국채시장을 통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현대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구시대적인 관행에 매달렸습니다. 세금은 왕실이 직접 걷는 것이 아니라 세금 징수 청부업자라 불리는 민간업자들이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왕에게 미리 정해진 액수를 선납한 뒤 농민들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관직은 마치 투자 상품처럼 돈 많은 부자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 대신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기생충들로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는 돈이 줄줄 새고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질식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던 상황과도 닮아 있습니다. 특권층은 부를 축적하고 그 모든 부담은 힘없는 민중에게 전가되는 불의한 구조 말입니다. 18세기에 연이어 발발한 전쟁들은 이 취약한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1740년대의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1750년대의 7년 전쟁, 그리고 1770년대의 미국 독립혁명 지원은 왕실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숙적 영국에게 복수하기 위해 미국 독립을 도운 것은 통쾌한 승리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재정적으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1780년대 초 프랑스 왕실의 부채는 10억 리브르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이 빚의 이자를 갚는 데에만 왕실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의 수입 절반 이상이 빚 이자를 갚는 데 쓰이고 있는데 여전히 돈을 더 빌리고 있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프랑스의 현실이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황금으로 빛났지만 그 무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짊어졌습니다. 조세 제도는 철저히 특권층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은 인구의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대부분의 직접세를 면제받았습니다. 반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3신분, 즉 평민들은 토지세, 소금세, 교회에 내는 11조 등 끝없는 세금의 무게에 짓눌려야 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에게 빵값은 하루 수입의 7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780년대 후반 끔찍한 흉작이 덮치자 빵값은 2배로 폭등했습니다. 바스티유가 함락되기 훨씬 전부터 파리에서는 굶주린 민중의 빵 폭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생존 그 자체가 정치적인 투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왕실도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재무총감 안 로베르티르고는 특권층의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조세 시스템을 현대화하며 왕실의 낭비를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었습니다. 이후 자크 네케르는 왕실의 재정 장부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보고서는 안도감 대신 국가 재정이 얼마나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지만 폭로하며 신뢰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1780년대 후반 신하들은 루이 16세에게 국가가 파산 직전임을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결단력이 부족했고 귀족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특권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1788년이 되자 프랑스 왕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살인적인 이자율을 요구하거나 아예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군인들과 정부 계약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도 끊겼습니다. 바로 그해 최악의 흉작이 덮쳐 빵값이 하늘로 치솟았고 전국은 굶주림에 휩싸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루이 16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1789년 무려 175년 만에 성직자, 귀족, 평민의 대표가 모두 모이는 삼부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세금을 승인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회의는 혁명의 거대한 홍수문을 열어젖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부회에 모인 제3신분 대표들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단순히 장부 속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특권층이 번영하는 동안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 그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자 그들은 삼부회를 박차고 나와 스스로를 국민의회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스티유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핵심 원인을 생략합니다. 바스티유는 2년만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금융 시스템이 스스로의 모순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혁명은 이상을 먹고 자라지만 그 동력은 결국 돈에서 나옵니다. 왕정을 무너뜨린 새로운 혁명 정부는 하지만 똑같은 악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국고, 산더미 같은 빚, 그리고 굶주린 국민들, 자유, 평등, 박애라는 구호만으로는 군인에게 월급을 주거나 시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톨릭 교회가 소유한 막대한 토지를 몰수하고 그것을 담보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1790년 혁명정부는 몰수한 교회 재산을 담보로 하는 아시냐라는 지폐를 발행합니다. 처음에는 천재적인 발상처럼 보였습니다. 프랑스는 토지는 많았지만 유동성이 부족했기에 부동산을 화폐화하는 것은 잠자고 있던 불을 깨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시냐는 왕실의 돈이 아닌 인민의 화폐로 홍보되었고 시민들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경제의 신뢰가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종이돈은 저주를 품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효과를 본 권력자는 더 많이 찍어내고 싶은 유혹을 참지 못합니다. 처음 발행된 아시냐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곧 발행량은 담보인 토지의 가치를 훨씬 넘어서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792년에는 수십억 리브르의 아시냐가 유통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섭게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793년 아시냐는 가치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1795년에는 거의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수레에 지폐를 싣고 가야 했습니다. 농부들은 하룻밤 사이에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종이 쪼가리를 받고 곡물을 팔기를 거부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자 외국의 적들은 이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영국은 위조 아시냐를 대량으로 프랑스에 유포하며 의도적으로 경제를 파괴했습니다. 인민의 화폐는 도리어 인민을 겨누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초인플레이션은 도시 노동자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군인들은 월급을 받기도 전에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정부는 가격 통제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곡물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암시장을 키웠을 뿐입니다. 고통이 깊어지자 사회에는 편집증적인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로베스피에르와 급진파 지도자들은 경제 붕괴를 정치적 공포통치로 전환했습니다. 곡물을 사재기하거나 화폐 가치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시민들은 혁명의 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죄가 아니라 망가진 경제 시스템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피를 부르는 괴물로 변이한 것입니다. 1796년 아시냐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그 뒤를 이은 새로운 화폐 역시 순식간에 붕괴했습니다. 프랑스는 실패한 실험을 거듭하며 비틀거렸습니다. 혁명은 자유를 약속했지만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프랑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독일, 2000년대의 짐바브웨, 그리고 오늘날에도 위기가 닥칠 때마다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쏟아부으며 돈을 찍어내는 것이 구조적 결함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 모습에서 우리는 역사의 그림자를 봅니다. 화폐 발행은 시간을 벌어줄 뿐 결코 안정을 사주지는 못합니다. 1790년대 중반 프랑스는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왕은 사라졌고 귀족은 흩어졌으며 성직자는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파탄은 계속되었습니다. 인민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 믿었던 종이돈은 그들의 저축을 파괴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빵을 사치품으로 만들었고 생존을 투쟁으로 바꿨습니다. 단두대는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웠지만 굶주림은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이 끔찍한 혼돈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혁명은 왕을 타도할 수 있지만 금융 안정이 없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권력의 공백 속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질서만큼이나 금융 질서의 중요성을 이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799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그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1800년 그는 영국의 중앙은행을 모델로 한 프랑스 은행을 설립하여 화폐와 신용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유는 혼돈으로 치달았지만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질서가 프랑스를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독한 인플레이션에 지친 국민들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나폴레옹의 천재적인 전술을 칭송하지만 이러한 금융 시스템의 재정비가 없었다면 그의 제국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더 깊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정치 권력의 뼈대와 같습니다. 뼈대가 부러지면 그 어떤 왕좌도, 제도도, 이념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무모하게 빚을 냈고 불공정하게 세금을 걷었으며 파멸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재정 위기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이었습니다. 정부가 신용을 잃고 시민들이 화폐를 불신하며 임금은 그대로인데 빵값이 2배로 뛸 때 그 어떤 권력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0년대 유로존 위기 당시 그리스와 같은 국가들은 부채의 무게에 짓눌려 붕괴 직전까지 갔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끝없이 빚을 내고 화폐 발행에 의존하는 모습은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특권층은 자신을 보호하고 시민들은 그 부담을 짊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금융을 아는 것은 생존의 기술입니다. 부채, 세금, 인플레이션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스템에 균열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가부도의 공포를 뼈저리게 체험한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둘째, 진정한 부는 종이 약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물 자산, 기술,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안정을 정의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근본적인 부패를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불의를 또 다른 불의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오늘도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장부에서 미래를 읽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은 역사의 현장을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더욱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안과 지혜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